네, 안녕하십니까. IT 지식방송, 제목은 지식PD 고성입니다. 오늘은 B2B 세일즈 관련돼 가지고요. 관련된 어떤 이런 전략이라든지 또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2시부터 4시까지 두 분의 게스트 모셨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요, 고성과 달성을 위한 B2B 세일즈 스트래티지라는 주제로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구자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 이제 보통 교수님이 세일즈를 한다. 어떻게 이런 걸 하지? 할 수 있거든요. 네. 원래 학교만 계신 분은 아니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는 LG정보통신에 공채로 입사를 했고요. 아, 네. 그래서 그때 처음에 입사할 때는 이제 엔지니어였습니다. 네, 저는 네, 공학도 출신이고요. 음, 그 이후에 이제 연구소에서 네. 기술 영업의 중요성을 좀 깨닫고 엔지니어 중에서 영업 역량이 좀 가능한 네네. 그런 인재들을 좀 선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선발이 돼서 영업 쪽, B2B 영업 쪽, 특히 네. 이제 기술 영업, 컨설팅 영업 이쪽으로 이제 쭉 한 10여 년 동안 진행을 하다가 네. 최근에 한 이제 10여 년 전에 제가 네. 이제 학교로 조인을 했고 네. 그 이후에 원래는 이제 전략을 전공을 했는데요. 음, 제가 이제 경험을 좀 살려서 네. 영업 전략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영업을 또 열심히 연구를 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겠지만, 네. 좀 그냥,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 영업이면 내가 영업 잘하면 되는 거지. 내가 마케팅도 아닌데, 내가 경영자도 아닌데 무슨 전략이야. 영업에 전략이 왜 필요한 겁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논문에 보면 네. Putting at the center of strategy라는 네. 그 논문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뭐냐면 영업 전략을 세우는 부서가 혹시 어디에 있는지, 기업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고피디님께서? 모르겠는데요. 전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네. 막 영업을 뛰어가지고 전혀. 네. 네네. 그러면은 거꾸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면 전략을 세우는 부서는 어디에 있나요? 기업의 전략? 기업 전략이요? 네. 사장님이나 아니면은 기조실 이런 데인가? 네, 그렇죠. 네네. 네, 경영기획실 네네, 이런 데서 경영기획실. 기업의 전략을 세우는데 네네.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영업의 전략은 따로 세우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전략을 세우고 영업에 있는 사람들이 영업 현장에서 뛰려고 보니 안 맞는 거예요. 기업의 방향성과 현장의 방향성이 안 맞다 보니까 네네네. 현장의 불만은 쌓여가고 기업의 전략은 네. 실행되지 않고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거꾸로 전략을 공부를 해서 영업 전략을 직접 수립을 하고 그거를 전략 파트와 대화를 통해서 공유를 하는 절차들이 네네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이제 또 많은 것을 또 역량을 많이 키우시려고 또 노력하고 계시겠네요. 네, 지금.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번 이거 실제 좀 발표 좀 하시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하고 좀 궁금한 거 시청자 질문, 또 저도 질문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 시즌 갖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고성과 달성을 위한 B2B 세일즈 스트래티지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의 목적을 두 가지로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B2B 영업의 통합적인 분석을 좀 이해를 해보자. 그래서 두 번째, 영업 역량을 강화하고 고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영업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고객을 한번 살펴보면 고객이 이제 정말 다양한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B2C,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일상적인 영업 활동에서 이제 고객들을 우리가 B2C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2B, 오늘의 이제 메인 토픽이 되겠네요. 기업 간 거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 B2B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B2G도 있습니다. B2G는 Business to Government, 그래서 정부하고 이제 일을 하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B2G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B2, B2C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대리점입니다. 대리점. 자, 판매 대리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가 있고, 판매 대리점이 있고, 이 경우는 이제 B2B인데, 사실은 판매 대리점에서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형태가 이제 B2C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B2B2C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고객들이 존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영업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영업 방식들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존 고객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 부분들은 뭐냐면 신규 고객 발굴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관계 중심 영업.
자, 이 부분은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우리 영업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이거죠. 영업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뭐 좀 열람된 말씀이지만 저녁에 고객분 만나서 접대 잘하고 술 마시고 아침에 사우나하고 심지어는 대학생들조차 이러한 이제 이미지를 갖게 되면서 영업이 굉장히 어떤 전문직으로서 인정받기보다는 아무런 지식도 없지만 그냥 현장에서 열심히 소위 발로 뛰면 된다. 그런 오해를 많이 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관계 중심의 영업이라는 뭐 그러한 이제 타이틀로 저희가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발전적으로 한다고 하면 제안이나 기술의 차별화를 통해서 영업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용어가 이제 두 가지 용어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인사이트 셀링이라는 그러한 용어로 이런 제안이나 기술의 차별화를 통한 영업을 대변하는 용어가 좀 생겼고요. 두 번째는 자문적 영업이라고 합니다. 자, 컨설팅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사전에 파악을 하고 이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영업 방식을 우리가 자문적 영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영업 방식이 존재를 하는데 제약사항이 있어요. 어떤 제약사항이 있냐면 첫 번째, 2016년에 이제 2017년도 내년도 사업 계획을 저희가 이제 수립을 했겠죠. 자, 그런데 그때 봤더니 우리 회사는 2017년도가 너무나 반짝반짝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성장 동력이 충분히 우리 회사에 너무나 많다. 그런 분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성장 동력이 없다라는 한계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영업 비용이 높습니다. 자, 하나의 사례를 들려드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신 지 10년 이상 된 우리 선생님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10년 전에 사업 계획을 쓰실 때 첫 번째 시작을 어떻게 쓰셨어요? 아마도 이렇게 쓰시지 않으셨을까요? 날로 치열해지는 경영 환경과 복잡해지는 경쟁 구도 하에서 뭐 이런 비슷한 맥락인 거죠. 자, 그런데 2016년도 이 시점에서 우리 사업 계획 세울 때 어떻게 처음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치열해지는 경영 환경과 날로 복잡해지는 글로벌 경쟁 상황 하에서 뭐 이런 비슷한 어조들이거든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세일즈에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경쟁은 똑같이 치열하다라는 거죠. 어느 한순간도 평온했던 날이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서 실제 볼륨도 커지고 거기에서 프로핏도 얻고 다시 이거를 R&D에 투자를 해서 선순환 구조를 갖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크면 성장 동력이 충분한 거고 시장이 굉장히 성장세에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없어요, 고객이. 고객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날로 축소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신규 고객 발굴의 어려움. 지금 이제 방송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나는 신규 고객 발굴하는데 정말 탁월한 그런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글쎄요, 아마 10% 미만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존 방식에 익숙해져 가는, 그래서 새로운 무언가를 도전하고, 새로운 영업 방식을 배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우리의 영업 상황의 현실적인 좀 제약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총체적 난국이네요. 그죠? 자, 이 총체적 난국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영업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고 어떻게 B2B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크게 제가 두 가지 토픽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설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영업 상황을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제가 이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발표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존의 영업 방식에 익숙해져서 새로운 거를 우리가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설문을 직접 한번 수행을 해봤습니다. B2B 영업 현장에 계시는 247명 정도의 실제 현장 전문가들을 인터뷰와 그리고 설문지를 통해서 설문을 진행을 했고요. 물론 이 안에는 이제 영업에 계신 실제 영업을 다이렉트로 하시는 분들이 한 156명 정도 되시고, 마케팅에 육안에서 마케팅 활동까지 하시는 분이 11명, 그다음에 이제 R&D 쪽도 요즘은 생산기술연구소도 이제 영업과 마케팅과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R&D에 계시는 분들도 한 24분, 나머지 기타가 한 49분 정도 이렇게 설문을 제가 진행을 한 결과를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전체 샘플, 그러니까 247명을 전부 다 통계 패키지에 투입을 해서 제가 이제 통계를 좀 돌려봤는데요. 자,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다음 6가지 중에서 어떤 것들을 잘해야 우리가 영업 성과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신규 고객 확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영업 성과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번째, 고객 관계 강화를 잘하면 더 좋을 것이다. 세 번째, 잠재 고객 발굴을 하는 것이 영업 성과를 높이는 데 있어서 긍정적일 것이다. 자, 네 번째, 판매 및 수주 방법을 발굴하는 것이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재구매 비율을 높이는 것. 여섯 번째,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것들이 이러한 활동들을 하면 영업 성과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제 설문 항목을 드렸고요. 자, 이 중에서 특징적인 사안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냐면 고객 관계 강화, 그 다음에 재구매 비율, 그 다음에 고객 충성도, 이 세 가지가 나머지 세 개, 신규 고객 확보, 잠재 고객 발굴, 그리고 판매 수주 방법 발굴보다 점수가 보편적으로 높게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떠한 미닝을 가지고 있는 통계 데이터일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기존 방식, 기존 활동에 국한된 세 가지 액티비티를 조금 더 성과에 유리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다는 증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 신규 고객이나 그 다음에 새로운 판매 수주 방법 발굴, 그 다음에 잠재 고객을 발굴하는 방법들은 여전히 좀 어려워하고 계시다라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봤던 247명의 이 전체 샘플은 마케팅도 포함되어 있고 R&D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제가 156명 영업하신 분들만 따로 좀 샘플을 추려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동일한 현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 전문가분들도 마찬가지로 기존 방식에 좀 익숙해져 있으신 분들이 많았고요. 신규로 무언가를 발굴하고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기타 직군 부분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이제 나타났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특징적인 현상을 하나 더 찾아보기 위해서 영업을 한 5년 정도 이상 하신 분들, 그러니까 5년 이하 하신 분들은 이제 영업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5년 이상 하신 분들만 한번 또 샘플을 추출해 봤어요. 이게 이제 109명인데요. 이분들의 특징이 다른 그룹과 조금 차이 나는 것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6개 항목의 모든 점수가 다른 그룹보다 높았어요. 전부 다 4점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업을 5년 정도 이상 하신 분들은 신규 고객 확보부터 시작해서 고객 충성도까지 보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 중에서 역시 신규로 무언가를 하시는 거는 이분들도 좀 어려워하고 있고, 다만 기존 방식을 조금 더 열심히 하시려는 그러한 의지가 강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좀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설문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몇 개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기존 고객 관련 요인이 성과 인식에 굉장히 강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 고객을 우리가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지속화하셔야 돼요. 최근에 이제 제가 기업에서 컨설팅도 하고 교육을 나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최근에 이제 어떤 강사님들께서 인사이트 셀링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과의 관계 영업 이거는 좀 하지 마라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일즈가 있는 이상 관계 영업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되는데 그 방식을 우리가 좀 이제 건전한 방식으로 바꿔보자라는 게 이제 제 의견이고요. 자, 두 번째 인사이트는 뭐냐면, 자, 앞에서 통계 데이터는 뭐냐면 실제 일반화를 시켜도 될 만큼의 샘플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뿐만이 아니라 영업을 하시는 다른 분들 또한 신규 고객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신규 고객을 발굴하고 새로운 영업 방식을 발굴해서 적용을 조금만 더 다른 사람들보다 한다면 경쟁사들보다 충분한 경쟁 우위를 갖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이런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우리의 영업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구나라는 거를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 그러면 고성과 창출을 위한 통합적 프레임워크를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제가 오늘 이제 B2B 영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에 이제 B2B 많은 책이나 아니면 다른 우리 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이제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뭐 B2B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고, 뭐 고객 발굴부터 시작해서 접근하고, 제안하고, PT하고, 그 다음에 뭐 수주하고, 이런 프로세스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현재 자료로 안 나와 있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이제 1년 반 정도 현장에서 이제 설문과 그 다음에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영업 현장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논문으로 제가 최근에 발표한 그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SPC 모델이라는 거를 좀 제안을 제가 하나 해드렸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B2B의 영업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어떤 건가. 자, 좀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B2B에서 영업 성과를 어떠한 거를 조금 신경을 써서 잘하면 성과가 올라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주된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이제 실무 현장에서 기술 영업을 쭉 한 10여 년 동안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이게 도대체 영업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어떤 체계적인 그러한 모습이 저로서도 잘 보여지지 않고, 그리고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전문성을 가져라. 특히 이제 B2B 기술 영업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고객을 분석을 해라.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들은 있는데, 이거를 통합을 해서 과연 우리의 성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 자체가 지금까지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지 말고 내가 한번 연구를 해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자료 SPC는 뭐냐면 세일즈 퍼포먼스 체인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5년 정도 제가 좀 연구를 하면서 이제 이 최종적인 연구 모형을 만들었고요. 자, 맨 왼쪽에 보시면은 개인 영업 역량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B2B 영업에서 조직이 아무리 많은 서포트를 해주고 아무리 훌륭한 전략적인 방향성을 잡았다 하더라도 세일즈 하는 개인이 만약에 세일즈 활동을 좀 동기부여가 결여된 상태에서 고객을 만나거나 세일즈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뒤에 있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개인의 영업 역량은 디폴트로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출발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가운데 조직의 내부 전략의 이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부 환경에 대한 이해, 세 번째 고객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경쟁자에 대한 이해가 가운데의 네 가지 주요 요인으로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기업과 경쟁자, 고객, 외부에 대한 전략의 이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창출하냐면 우리가 이제 B2B의 성과를 창출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영업의 성과에 대해서 우선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의 영업의 성과를 회사로부터 인정받는 거는 어떠한 것들이 있죠? 네, 주로 매출. 그러니까 숫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매출입니다, 매출. 그런데 사실은 B2B에서는 현재 발생한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신규 고객 확보율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특정한 연도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의 먹거리라고 표현을 하죠. 영업에서는. 자, 그래서 신규 고객 비율이 현재 시점에서 30%, 기존 고객 70% 정도 되면 그 내년, 그 후년에도 우리가 어떤 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겠더라. 라는 게 이제 보통 학계에 이제 그 통용되는 그러한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신규 고객 확보가 현재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경우도 있더라. 물론 이제 기업마다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업 상황에 좀 맡겨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관계 역량 강화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측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IT 기업, SI 기업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LG CNS에 있을 때 우리 대상 고객분들한테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설문을 받아요. 그래서 설문에 대한 만족도를 매년 평가를 하게 되죠. 프로젝트에 대한 만족도. 자, 이때 이제 고객의 관계가 얼마나 매년 성장을 했거나 아니면 개선을 시켰는지에 대한 그런 설문 항목만을 포함을 해봐도 우리가 B2B 영업에서 고객의 니즈가 어떤 건지 충분히 찾아내고 이를 성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재 고객 발굴을 해야 되고요. 심지어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도 있어요. 기존 고객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왜? 이거는 소위 말해서 잡아놓은 물고기에게 받은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이거 영업 실적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 누가 사실 영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누가 기존 고객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회사에서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주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면 우리 지속적으로 고객의 충성도가 높아지는 그러한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성과 중에서 이제 가운데 부분, 조직 내부의 전략을 잘 이해를 하고 외부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고객을 이해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뒤에서 제가 실증 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통합적인 모델이 있다라는 거 좀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 SPC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현장에 있는 전문가 한 45명 정도를 한 분당 한 2시간 정도씩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여기서 읽으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참고 자료로 좀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쭉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요 장표 하나만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들이 어떤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영업 현장에서 영업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것을 가장 목말라 하는지를 제가 이제 통계를 좀 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나 퍼스널 스킬스, 그래서 개인 영업 역량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협상 스킬 같은 것, 그 다음에 상담 스킬,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고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전문 지식 역량,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 개인 영업 역량에 포함이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좀 놀랍게도 내부 전략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B2B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단순히 세일즈가 세일즈만을 해서는 안 되고요. 전략부서, 마케팅부서, 그 다음에 생산기술부서까지 다 이렇게 협업을 해야 고객에게 동일한 보이스로 어떤 내부 전략을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발생이 되는 소위 말해서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영업을 할 수 있더라 라고 이제 저는 좀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 환경에 대한 이해는 사실 좀 이해가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세일즈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뭐 장기적인 성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단기 성과로 평가를 받는 조직이기 때문에 단기 성과를 또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의 거시적인 환경 부분은 사실은 조금 신경 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일즈가 또 너무 이런 환경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신경을 쓰다 보면 걱정이 좀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거시적인 환경은 그렇게 이제 현재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크게 신경을 못 쓰시고 계시는 그런 현상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이해 역시 굉장히 필요하다. 고객이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세일즈에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쟁자에 대한 이해는 조금 의외로 또 낮게 나타났고 영업에 대한 성과는 사실 앞부분 5개가
모두 다 영업의 성과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영업 성과에 대해서 따로 언급을 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우리 통합적인 이 모델을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말로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보편타당하게 우리 검증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이거 일반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일반화를 시켰습니다. 그 연구 결과만 간단하게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장표들은 제가 이제 어떤 통계 패키지를 활용을 해서 실제 통계적인 접근,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했다라는 거를 근거 자료로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좀 가지고 나온 자료고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장표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분이 이제 파란색 실선이 되겠고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부분이 이 검정색 점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개인 영업 역량 부분이 내부 전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이 무슨 얘기냐면 개인의 역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부의 전략을 잘 이해하는가. 그렇더라예요. 그렇더라. 자, 두 번째, 외부 환경도 그럼 이해를 하는가? 그렇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가? 그렇더라. 그 다음에 경쟁자에 대한 이해도 높은가? 그렇더라.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럼 교수님 뭐 다 높습니까? 그런데 실제 개인 영업 역량이 높으신 분들은 이 네 가지 전략적인 상황들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굉장히 이해도가 높더라가 이제 연구 결과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재밌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가운데 전략적인 요인들이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좀 재밌어요. 자, 그래서 성과를 우리는 여기서 저는 신규 성과 인식과 기존 성과 인식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신규 성과 인식은 말 그대로 지금 있는 고객들 외에 다른 고객들에게서부터 나오는 성과고요. 기존 성과는 현재 고객 풀에서 나오는 성과입니다. 자, 내부 전략을 잘 이해를 하면 기존 성과와 신규 성과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내부 전략 방향을 인식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외부 환경의 이해는 아까 인터뷰 결과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외부 환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통계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이해 역시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들이 갈망하는 게 어떤 것들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 그 다음에 기존 성과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요. 자,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하나가 생겼는데요. 바로 경쟁자입니다. 경쟁자.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경쟁자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신규 성과 인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경쟁자를 이해를 하면 신규 고객을 발굴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경쟁자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즉 경쟁자를 너무 신경을 많이 쓰면 쓸수록 기존 성과 인식에는 오히려 안 좋더라요.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 이제 제가 이 강남에 있는 케이블 방송사가 하나 있는데 이쪽에 영업을 한 3년 정도 했어요. 3년 정도 했는데, 자, 그래도 1차 프로젝트는 제가 수주를 했는데 2차 프로젝트가 이제 저희 경쟁사하고 같이 이 비딩이 있는 상태에서 이 경쟁사가 도대체 가격을 얼마나 쓸까를 너무 걱정하다 보니까 고객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신경 쓰지 못하고 오히려 경쟁사가 어떤 전략을 펼까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고객의 니즈는 저희 별나라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프로젝트는 수주를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B2B에서는 경쟁사를 인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역시 고객의 니즈가 어떤 건지를 충분히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연구 결과를 통합을 해서 세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인 영업 역량은 전략적 요소에 의해서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개인 영업 역량이 높으면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도 가질 수 있지만 기업의 전략적인 방향에 따라서 더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내부 전략과 고객에 대한 이해가 일치가 되는 게 역시 기존
혹은 신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전략적 요인들은 역시 성과 인식에 매우 유의미성을 보이기 때문에 특히 B2B 기업은 고객을 만나러 가실 때 제발 영업 전략 좀 수립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시청자분들도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고객에 대한 이해하고요. 네. 그다음에 내부 전략에 대한 이해.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내부 전략에 대한 이해 있지 않습니까? 네. 보면 이 B2B 기업들 보면 저도 이제 많은 B2B 네, 기업들 네. 많이 만나는데 네. IT 기업도 좀 네. 만나는데 이게 영업 조직, 네. 또 채널 담당하는데 또 맞습니다. 뭐 마케팅, 네. 기획 네. 서로 좀 이렇게 우리가 IT에서 보통 사일로를 없애주겠다 하면서 우리는 네. 그 기업 자체가 네. 많이 사일로화 되어 있다고 많이 그렇죠. 느끼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걸 좀 어떻게 좀 네. 이게 같이 네. 마케팅, 영업, 네. 뭐 기획 네. 다 같이 뭔가 네. 머리를 맞서야지 그 내부 전략에 대한 이해가 만들어질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그런 공감대나 그런 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기존 조직에 네. 어떤? 제가 이제 책에 표현하는 거는 뭐냐면 세일즈 인터페이스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네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일즈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인터페이스는 전략 부서하고 하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마케팅 부서하고 하셔야 돼요. 크게는 두 가지만 하셔도 돼요. 우선 네네. 당장은. 그러니까 두 가지만 해도 이제 효과가 좀 나타나는데 자,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중요해요. 자, 과거에 우리가 세일즈를 활동을 하면서 이제 교육을 들었던 것 중에 딱 그 하나가 뭐냐면 키맨을 찾아라 했어요. 그렇죠.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10년 전입니다. 자, 키맨 한 명을 공략을 해서 세일즈 성공할 확률 83%입니다. 굉장히 높죠. 네네. 한 명만 집중하면 네네네. 되니까. 네. 자, 그런데 2015년도에 놀라운 연구 결과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고객이 B2B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구매 의사결정을 할 때 참석하는 C레벨, 그러니까 뭐 CFO, 네. CEO, CMO, 뭐 이런 CMO 네네. 이런 분들이 5.4명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많이 달라졌죠? 네네네. 그래서 고객은 뭐냐면 파이낸스 쪽에서 들어오고 제품 쪽에서 들어오고 마케팅 들어오고 영업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세일즈는 혼자 개인기로 하는 거예요. 네. 설득이 안 되겠죠. 당연히 세일즈의 성공률이 몇 퍼센트? 38%까지 뚝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고객은 이미 고객 내부에서 하나의 제품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 여러 조직들이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하고 고민을 하는데 네. 세일즈 조직은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케팅 조직이나 전략 조직, 상품 조직하고 인터페이스를 해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그들이 쓰는 용어가 다르거든요. 네네네. 자,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영업하고 마케팅하고 싸움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어떻게 싸우죠? 이렇게 싸우거든요. 마케팅에서는 영업은 도대체 공부를 안 한다. 네. 우리 기업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모른다.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무슨 말이지? 커스터머 밸류가 뭔지 모른다. 뭐 밸류 프로포지션이 뭔지 모른다. 네네. 영업에서 이래. 야, 그게 무슨 말인데? 그런데 너희들은 마케팅 너희들은 책상 앞에 앉아서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만들어준 그런 멋진 말들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광고 카피 같은 것들 있죠. 네네네. 뭐 좀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뭐 이런 네. 맨날 광고 카피 있잖아요. 방해받고 싶지 않은 순간이면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뭐 이런 광고 카피. 네네. 현장에서 도움 안 된다. 고객들에게 그 한마디 말로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 너희들은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야전의 생리를 모른다. 네네. 라고 이제 싸우거든요. 싸울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개선을 하는 방법 중에 좋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네. 사실은 여의도 가시면 휴레패커드 본사가 있죠. 네, HP. 그렇죠. 네네. HP라는 기업이 굉장히 탁월하고 좋은 시스템을 하나 도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거든요. 신규 고객 발굴의 책임이 보통 누구한테 영업에 있죠? 있죠. 영업에 있죠. 네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제품 발표회 어느 부서에서 하죠? 마케팅에서. 마케팅에서. 네네. 신제품 발표회 할 때 신규 고객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렇죠. 기존 고객들도 물론 많이 오세요. 네네. 그러면 그 DB가 누구에게 있죠?
마케팅은 돼 있죠. 마케팅한테 있죠. 네네. 그런데 신규 고객 발굴은 영업보가 안 해요. 그죠? 그래서 HP가 뭐냐면 이 신규 고객 발굴 프로세스를 앞으로 하나씩 당긴 거예요. 네. 이게 마케팅에서 일단 스타트를 해라. 그리고 무엇을 해줬냐면 회사의 시스템적으로 인센티브를 공유를 해줬어요. 마케팅과 세일즈가 인센티브를 공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거기 온 사람, 행사에 온 사람한테 팔면 그렇죠. 영업만 받는 게 아니라 마케팅도 받는다? 네, 맞습니다. 네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고객 DB를 뭐 세일스포스닷컴이나 이제 HP 같은 경우는 네네. 자체 이제 DB가 네네. 있겠죠. 네네. IT에다가 이제 클릭해서 딱 주면 영업이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 중에서 이제 영업 활동을 하겠죠. 네네. 그래서 영업에 성과가 났어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네네. 이게 어떻게 되죠? 이제 안 싸우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요. 네. 한 팀이 된 거죠. 네, 한 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아이디어 하나, 시스템, 제도적인 것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그러니까 해야 뭔가 됩니다. 자연스러운 뭔가 동기부여를 네, 네. 시스템적으로도 뭔가 세팅해야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돼요. 단순하게 위에서 네. 야 같이 좀 해라 이런 네. 게 아니라. 네. 자, 그다음에 아까 고객에 대한 이해가 네. 보니까 가장 힘든 네. 점이 고객의 이해가 힘들다고 네,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역설적으로 들리는 게 영업이라면 당연히 고객에 대한 이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힘들다고 그랬는데 네. 자, 그러면 네. 어떻게 하면 영업 입장에서 고객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네. 요즘 같은 또 굉장히 네. 복잡한 시대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한 대로 네. 고객 자체가 한 명이 아니라 네. 굉장히 여러 명이 이제 이해관계자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고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뭐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그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연구 결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거는 뭐 연구 결과라고 하기보다도 현상입니다. 실제 HP 고객에게 여쭤봤어요. 네. 영업 담당자가 나의 시간을 의미 있게 하는 담당자가 몇 % 정도 되는가 물어봤어요. 네. 어디에서 물어봤냐면 CEB라는 글로벌 영업 리서치 기관에서 물어봤어요. 네네. 몇 % 정도나 영업 담당자가 나의 니즈를 정확히 이해하고 미팅에 참석할까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네. 혹시 아, PD님 뭐 그냥 짐작가는 숫자 있으신가요? 느낌으로는 그냥 우리 다 영업 활동 20% 열심히 하잖아요. 미만일 것 같아요. 10% 미만, 20% 미만. 천재신데요. 네? 천재가 아니라. 우리 그런데 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죠. 네네네. 영업하는 분들은 어때요? 나 고객을 최고로 모시고 있다. 특히 B2B에 있으신 분들. 네네. 나는 고객이 원하는 걸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착각이죠. 네. 고객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몇 프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 이하입니다. 10% 이하죠? 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정답 맞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 이해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갭이 있는 거네요. 엄청난 갭이 굉장히 있는 큰 갭이 있는 네.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갭을 줄일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네.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인사이트 셀링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힌트가 있습니다. 네. 자, 이건 뭐냐면 기존의 솔루션 세일즈라는 거하고 좀 차별화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솔루션 세일즈는 뭐냐면 고객이 문제를 이미 정의를 했어요. 네. 그리고 적당한 솔루션을 내가 찾아요. 예를 들어서 뭐 CRM 솔루션, ERP 솔루션. 그러니까 제품을 들이미는 거죠, 네. 자꾸. 그걸 통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네. 네. 이게 뭐냐면 이거는 고객이 일단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인사이트 셀링이라는 건 뭐냐면 고객도 내가 뭐가 필요한지 지금 몰라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삼성이 예를 들어 스마트폰 만들 때 이제 지하철에서 짐 같은 거 이렇게 많이 갖고 가면 손으로 이렇게 화면 스크롤을 못 올리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눈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화면이 같이 올라가는 거. 고객들도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이러한 고객이 현재 발굴하지 못한 것들을 내가 먼저 분석을 해서 네. 현지화를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게 엄청 어렵죠. 그렇죠. 왜 어렵냐? 고객보다 고객을 내가 더 잘 알아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필요한 역량이 뭐냐면 컨설팅 역량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국적 기업, 특히 IBM이나 HP나 이런 기업들이 뭘 하냐면 프리세일즈 조직을 따로 두잖아요. 네. 최근에는 아니죠. 한 10년 전부터도 우리 국내 기업들도 뭐 삼성 SDS, LG CNS, SK CNC 이런 대기업들은 이미 LG CNS 같은 경우는 이제 BA라고 그래서 비즈니스 어널리스트 직군을 따로 뒀거든요. 이 직군이 뭐냐면 실제 실무적인 지식도 있고
컨설팅 역량도 있는 네. 조직이에요. 그래서 컨설팅의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고객을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하다 보니까 고객이 이런 부분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선제를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 영업이 뭐 해야 되냐면요. 공부해야 되는 거죠. 네. 컨설팅도 하셔야 되고요. 이제 마케팅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영업이 그냥 개인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해야 되냐면 이제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고객을 리딩해야 되는. 그랬을 때 우리가 고객은 이미 굉장히 똑똑해지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고객보다 뒤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영업이 이제 공부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갭을 줄이시는 네. 그런 방법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질문들 받겠습니다. 자, 그 교수님 질문하신 분 중에서 네. 요즘은 괜찮았다 하는 분들 네. 이름을 좀 써주시겠어요? 한 세 분 정도. 네. 한 네 분 정도 네. 이름 써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곽찬재님, 회사의 매출이 큰 업체와 매출이 작은 업체가 있는데요. 네네네. 영업적으로 양쪽 다 고객이기 때문에 관계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하지만 현실은 매출이 많은 업체를 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할 텐데요. 향후 매출이 높았던 고객과 낮았던 고객이 바뀌었을 때 네. 대처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네. 이럴 때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지요? 네. 객관적인 지표를 만드셔야 됩니다. 사실은. 네네. 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현재 시장의 매력도라는 게 있죠. 네. 그리고 성장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비시즈 매트릭스의 기본이 되는 두 축이잖아요. 네네. 이 두 축을 가지고 고객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프레임워크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네네. 뭐 회사 이름 뭐 좋은 활동이니까 밝혀도 될 것 같은데요. 유한 킴벌리라는 기업 아시죠? 네네. 대표적인 B2B 기업인데요. 그렇죠. 네. B2C도 하시지만 이 기업에서 최근에 저하고 프로젝트를 하나 했던 게 뭐냐면 고객의 세그멘테이션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어떤 뭐 매출 인더스트리. 규모별로 네네. 인더스트리별로 대기업 이렇게 중심. 나누는데 그렇게 나누시면 안 돼요. 네. 여기는 어떻게 나누냐면 고객의 밸류를 중심으로 나눴어요. 네. 고객이 기술력을 중심으로 하는 고객인지 아. 고객의 밸류를 중심으로 이제 다시 나누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규모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조직을 어떤 고객에 포커스 할지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의 방식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객의 어떤 네. 강점과 그 역량과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 네, 그것을 맞습니다. 명확히 알아야 되는 네.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분류하기 쉬운 방식으로 고객 세그멘테이션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일률적으로 그냥. 네네. 네네. 그랬을 때 이제 규모가 아니라 네. 소위 성장성까지 보여지게 되고 올바른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가 있죠. 네.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네요. 저도 이제 요즘 저는 저기에서 CEO 툴이라서 CEO들하고 많이 대화를 네, 나누는데요. 네. 그냥 오늘 주에 약간 다르지만 요즘 보면 이제 대기업이나 네.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구조적으로. 맞습니다. 네. 근데 대기업에 상관없이 글로벌하게 진출하는 그런 또 강소기업들은 굉장히 성장률이 높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 데들도 많이 우리가 네. 타겟팅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러니까 시대 흐름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허성현님,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원인데 네. 영어까지 하라고 해서 네. 그만두겠다고 하면 뭐라고 조언해야 될까요? 실제 저 케이스가 최근에 있었고요.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에 우리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쪽에 이제 영업을 제가 영업 컨설팅을 하러 갔어요. 네. 그랬더니 그 조직이 이제 굉장히 그 소위 말해서 역량이 탁월한 회사인데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 기술 영업이잖아요. 네, IT 그렇지. 보통 이제 하는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R&D를 데리고 가요. 네네. 그리고 제안서를 누가 쓰냐면 세일즈가 쓰는 게 아니라 R&D가 써요? R&D가 야, 쓰는 정말 거예요. 싫겠다. 그럼 사표 내고 싶지.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 고유의 업무 네네. 연구도 해야 되고 제안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을 만나서 고객 설득도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런데 제가 그걸 했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연구소 출신이잖아요. 연구원 출신이고 저는 이제 원래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했고 이후에 이제 경영학으로 전공을 바꿨고 네. 그런 또 이력도 좀 특이하고
실제 이제 다룬 제품들도 좀 특이했어요. 네. 예, 이제 가장 베이직은 연구원이었잖아요. 연구원이었는데 영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마케팅도 했고, 끝에 가서는 프로젝트도 나가고 컨설팅도 했어요.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진짜 인재인 거예요. 네. 진짜 인재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이제 나중에 커리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생을 일부러라도 하셔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이 왜 그러냐면 몇 분 안 돼요. 화성현님, 그분을 지금 그분한테 이 이거 교수님을 네. 만나뵈라고 하십시오. 네, 구장 그럼 교수님을 되겠네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가서 네, 네. 한번 같이 미팅을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저렇게 한 3년 정도만 일하시면 업계 최고 전문가가 근데 되죠. 이거 저는 영업 출신인데 이 영업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아까 같은 그 사람한테 뭐야 네가 제안서 다 써. 만나 무조건 영업 있어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요즘은 이제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최근에는 기술 영업 직군을 아예 트레이닝을 시켜서 뽑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한 10년 전에 그렇죠. 보면 그냥 순수 영업하시던 분들이 특히 IT 쪽에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고객하고 상담할 정도는 돼요. 기술력이. 근데 그분들이 이제 공학을 전공을 안 하셨거나 그렇죠. 현장에 실무 예를 들어서 코딩 경험이 없거나 시스템 구축 경험이 없으면 제안서 쓰시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태식님. B2B 영업 전략은 제조 분야와 서비스 분야가 각각 다를 것 같은데요. 두 분야의 영업 전략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무형의 프로덕이 있느냐, 유형의 프로덕이 있느냐, 그렇네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객을 접근하는 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조업 기반은 일단 프로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처음에 뭐 FAB라고 그래서 프로덕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프로덕의 어떤 뭐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영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기는 하는데 최근에는 그래서 제조 기업의 이런 영업을 하시는 방식과 서비스 기업의 영업을 하는 방식이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세일즈는 프로덕을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고객이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 고객 만나러 가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웃바운드 콜하는 사람처럼 얘기하죠.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얘기. 그렇게 되면 고객은 나는 내 지금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 I 중심의 영업과 U 중심의 영업이라고 그래요. 네. I 중심의 영업은 나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많은 제조업에서 영업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영업 방식은 서비스 쪽의 영업 방식으로 이제 가셔야 된다. 라고 저는 이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요즘 뭐 사실 제조업도 IT 분야도 마찬가지로 요즘 뭐 사물인터넷 하면서 다들 서비스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물건을 팔지만 서비스가 이제 그렇죠. 오히려 또 이제 네. 중심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이 또 변화가 될 것 같네요. 자, 안철주님, B2B 비즈니스에 있어서 고객 규모에 따라서 다른 어프로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SMB 마켓, 중소중견기업 마켓을 타겟하기 위한 방법 중 뭐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SMB 시장이 중요하게 생각된 가장 대표적인 인더스트리가요. 네. 인터넷 케이블 있죠? 케이블 네네. 인터넷. 네. 인터넷 그 ISP 사업 네. 쪽.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KT. 네. 여기서 말해도 그다음에 됩니다. 저희 KBS SK 아니니까. 브로드밴드 네네네.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네. 이쪽이 이제 기존의 이제 소위 말해서 매스 커스터머, 그러니까 B2C 고객들이죠. 네. 이 고객들을 중심으로 했다가 최근에 이 SMB, 그러니까 소호 사무실들이 네.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이 전용해선 판매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전략에 대해서 이제 제가 컨설팅을 좀 했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분들이 아직 드러나질 않았어요.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커스터머 세그멘테이션을 먼저 분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강서구 쪽에만 해도 SMB 그 소 고객이 얼마 정도 되냐면 놀랍게도 5만 곳 정도 돼요. 네. 그 강서 쪽 굉장히 많은 거네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아이덴티파이션 하는 것 작업부터가 지금 사실 안 돼 있어요. 아, 그래서 그것부터 식별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다 할 수 없잖아요. 네. 어떻게 다 해요? 그렇죠. 영업조직이 한계가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네. 그래서 내가 집중해야 되는 곳이 어딘가를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일즈는 다 하시면 좋겠지만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문화가 돼서 성과가 어느 정도 나면 그때 시장을 다각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네. 처음부터 너무 많은 커스터머를 동시에 다각화를 시키시려고 하면 안 되죠. 네. 자, 신도님께서는요, 말씀하신 고객에 대한 이해는 고객의 사업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되면서요, 고객의 사업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해야 고객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네. 코멘트 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김태식님, 안 그래도 영업이 힘든데, 기능난법으로 인해가지고 영업 활동이 더 위축되어서 더 힘들어질 듯 합니다. 네. 이에 대한 대처는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제 최근에 강의하면서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세일즈가 기회가 온 거예요, 드디어. 거꾸로 보면. 네. 무슨 공부하는 얘기냐면, 세일즈가? 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어요. 거꾸로 보면. 네. 저도 이제 물론 B2B에서 세일즈를 10여 년 했지만, 네네. 이게 뭐 제 자랑가. 아니,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네네네. 저는 이제 예를 들어 고객이 어떤 요구를 하거나, 뭐 술을 마시자. 됐습니다. 거래 안 하겠습니다. 오, 야. 그런데요, 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고객이 예를 들어 접대를 하거나 그때 릴레이션을 할 때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진짜 알맹이를 보고 구매를 해요. 릴레이션을 통해서 구매하는 거는 사이드에 있는 거. 그렇죠. 네. 규모가 뭐 작은 거. 그렇죠. 왜냐면 이상한 거 도입이 되면 자기가 위험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김영란법이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전략을 수립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전략이라기보다는 이제 나의 내공을 키우시는 네. 그쪽에 오히려 에너지를 쏟으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용철님께서요. B2B 거래에서 협력사가 더 큰 업체일 경우 되려 고객사가 협력사의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럴 경우 고객사와 협력사가 어떤 영업 전략을 수립해야 할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한 6년 정도 됐나요? 네. 네. 그 정도 됐는데 그때 초기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B2G 공공 쪽에 들어가려고 봤더니 대기업 못 들어가요. 네. 그러면 어떤 중견기업이 이제 소위 앞쪽에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대기업을 놓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한 경우들이 이제 이 대표적인 뭐 이런 건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했던 부분이 뭐냐면, 고객사하고 협력사의, 소위 말해서 갭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갭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때는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라기보다도, 저 같은 경우는 사람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사람으로. 무슨 얘기냐면 조금 스마트한 네네. 인력들을 좀 배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푸는 게 이제 어떤 영업적인 접근에서 더 중요하고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기업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전략으로 풀려고 하면 네. 풀어지지가 않아요. 이때 이제 영업의 협상력이, 진정한 협상력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고객사가 원하는 거, 네. 협력사가 원하는 게 상충이 될 때, 중간에서 내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소위, 담당 BA라고 해서 이제 아까 네. 말씀드렸던 네네. 그 세일즈 담당자를 2명을 배치를 시키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양쪽의 얘기를 다 듣고 제가 중간에 이 이야기를 이제 취합을 해서 네.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를 하는 거죠. 네. 뭐 이러한 것들. 그래서 어떤 전략보다는 이럴 때는 이제 사람으로 네. 푸는 게 굉장히 좀 현명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강아름님, 강의 잘 들었고요. 그 셰프의 킥, 마지막 필살기처럼 영업의 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굉장히 어려운. 네. 이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영업 교육을 할 때 질문을 해요. 네. 뭐냐면
영업을 어떻게 하면 잘하나요? 네네.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음. 경영을 어떻게 하면 잘하나요? 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나요? 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부자 되나요? 네, 어떻게 하면 부자 되나요? 어. 이거하고 똑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있어요. 혹시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나요? 아, 그럼 거의 다 봤을걸요, 네, 아바타. 거의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아바타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보통 연애 초기에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나는 당신을 난 사랑합니다 당신- 그러잖아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 네네. 하잖아요. I love you. 근데 세일즈가 처음에 고객을 만나면 I love you를 해요. 고객이 뭘 원하지? 고객이 불편하지 않을까? 오늘 고객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하고 가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한 3년쯤 지나면 어떻게 되죠? 무덤덤해지죠. 그냥. 예를 들어서 고객한테 전화가 왔는데 형님 동생이 되는 거예요. 아, 네네네. 고객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데요. 저 자료 좀 내일까지 보내주십시오. 나 바빠. 네, 다음 주까지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고객이 한두 번은 이제 어때요? 그럴 수 있겠다. 네. 오래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 이것 봐라. 클라이언트 바꾸죠. 네. 그런데 아바타에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 대신 어떤 말이 있냐면 I see you라는 말이 있어요. 네. 나는 당신을 봅니다. 네. 이게 왜 볼까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내가 당신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를 내가 알기 위해서 당신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항상 나는 보고 그거를 만족할 수 있도록 내가 행동을 하겠다. 그래서 I see you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천재인 거죠. 네. 그래서 세일즈도 사실은 하나의 킥을 말씀드리자면 I see you 하셔야 돼요. 그런 자세, 네. 그런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변하지 않아야 되겠죠. 네네. 네. 자, 오늘 ICU. 좋습니다. I see you. 네네. 네. 자, 오늘 교수님,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여기 이름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이따 책을 줄 분 두 분 이름 불러주세요. 네. 책을 줄 분. 우리 이름. 역시 첫 번째, 두 번째 네. 선택을 해주셨던 네. 곽찬재님하고 박찬재님하고 허성현님께서 네. 좋은 곽찬재. 질문을 네. 해주셨고요. 근데 다들 너무 네, 좋은 네.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네네. 네. 괜찮습니다. 허상현님하고 곽찬재님. 네, 네네. 네. 네. 허성현님하고 허성현님, 곽찬재님, 요 두 분한테는요, 저희가 또 나머지 두 분 이름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안철준님하고 이용철님, 이용철님. 네. 우리 허성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그분한테 좀 드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곽찬진님하고 허성현님, 안철준, 이용현님, 요 네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고요. 곽찬진님, 허성현님은요, 교수님이 쓰신 B2B 영업 전략 책, 사인한 책을 제가 보내드리겠고요. 안철준, 이용현님은 저희가 뉴욕치즈 조각 케이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말씀 맞춰 갈까요? 교수님. 네. 세일즈 현장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이제 처음에 세일즈를 할 때 나를 중심으로 세일즈를 하거든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고, 내가 정말 끝내주니까 나한테 맡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벗어나셔서 고객을 중심, you를 중심으로 고객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를 질문하고 어떤 게 필요하신지 질문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시고요. 한 발 더 나가자면 파트너 관계까지 가셔야 돼요. 이게 위라는 표현을 제가 썼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까지 가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에서 U, 네. U에서 위로 가시는 네네. 그러한 영업, 그러한 영업 방식이 B2B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교수님 학교에서 뭐 이렇게 이런 세일즈 관련된 MBA 같은 거 하신데 그거 어떤 건지 잠깐. 우리 이제 어시스트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한 4년 전에 영업혁신 MBA. 그러니까 이제 세일즈가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학문적인 체계도 마련을 하고 또 우리가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MBA를 많이 하시는데 세일즈 하시는 분들도 이제 MBA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영업혁신 MBA 과정을 개설을 해서 지금 4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영국의 컨설리아라는 그 기관하고 저희가 제휴도 맺었어요. 그래서 좀 글로벌리하게 세일즈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첫 번째 세션 마치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 3시 1분이거든요.
3시 10분에 두 번째 세션은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이제 그 B2B 세일즈 쪽을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들에 대한 우리가 구축을 할 때 어떤 거를 고려해야 되는 건지, 또 실제 B2B 세일즈 프로세스에 어떤 우리가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전문가 모시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